2020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 방법, 이웃 만들기 지출 증빙 자료 정리 방법,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록 및 사용 방법, 그리고 지출결의서 작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조금 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산가 소모품이 비품과 소모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품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입니다. 보조금으로는 대부분 소모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추진비의 명칭이 간담회비로 바뀌었고요. 홍보비와 인쇄비 명칭이 홍보인쇄비로 통합되었습니다. 여비는 시외 여비에 한해서 보조금 책정이 가능하고요. 보험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탐방뿐만 아니라 축제나 다수 행사를 기획할 시에 상해 보험비를 책정 가능해요. 또한 마을공동체는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사용 내역 기재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 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출 절차부터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먼저 사전에 예산 잔액을 파악하셔야겠지요. 초과 지출할 시에 복잡해지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지출 전에 판매자에게 증빙서류가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은 카드 결제가 원칙인데 카드 결제도 안되고 세금 계산서도 안되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표를 보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공적 세금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기본 원칙을 꼭 숙지하시고 지출해주세요. 모든 지출은 보조금 카드 결제가 원칙입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고요. 체크카드, 제로페이로 꼭 결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한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게 안되는 곳에서는 절대 사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단가 및 상한 기준을 꼭 챙겨주시고요. 계획서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에만 지출이 가능하고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간혹 단골마트나 생협의 경우 적립금을 자동으로 적립해 주실 때가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은 나중에 환수되므로 꼭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는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없는 경우는 거래 명세서로 보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건을 섞어서 결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한 곳에서 식비, 다가비를 나눠서 지출한다거나 보조금과 자부담을 섞어서 지출하실 수 없으시고요. 또 종종 음료수와 종이컵을 같이 구매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소모품과 다가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목에 맞게 각각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주류는 안 되겠죠. 또한 인건비가 지급될 시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하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 내부 임직원 등은 강사비, 원고비, 회의비 등이 지급이 불가합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시에는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구를 꼭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30만원 이상 시에는 비용 견적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출을 하실 때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실 때 이 한 줄이 하나의 증빙서류를 뜻합니다. 만약에 4줄이 있다면 4개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한다는 의미시고요. 해당 시에 라고 붙은 거는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부분들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을 좀 달리해 보았고요. 활동비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활동비는 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 이하로 시간당 1,500원 이내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발성 활동인 경우에는 활동수당 확인서로 만약에 여러 번 활동하고 다회성 활동이다 하면은 활동 기록부로 증빙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월 3일 이상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월별 활동 보고서까지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월 12만 5천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원천 취소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 인쇄비는 실비로 정산이 되고요. 견적서와 홍보물 사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30만 원 이상이라면 비교 견적 또한 필요하고요. 소모성 물품비는 세부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서도 소모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보조금의 2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시외여비는 원거리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용내역 증빙자료로 승차권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숙박비로도 가능하긴 하나 성격이 맞지 않아서 단기 임차료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임차하시거나 숙소를 빌리는 경우가 다 단기 임차료로 해당이 되고요. 이때 견적서, 명세서, 또 체크카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비교 견적까지 첨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빈번하게 쓰시는 게 바로 이 식비 및 다가비입니다. 지급 기준은 1인당 식비 8,000원 이내, 다가비 4,000원 이내입니다. 요거를 초과하실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증빙서류로 참석자 명부와 행사증빙자료로 사진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명부가 없을 경우에는 인원수 파악 가능한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 사진은 행사증빙자료로 첨부하신 사진과 다른 사진이어야 하십니다. 강사비 및 공연비입니다. 주강사 2시간 기준 최대 20만 원 이내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 비목은 굉장히 챙겨야 되는 서류들이 많은데요. 강의 확인서, 계좌 이체 확인증, 강사 이력서, 매회 각각 다른 강의 사진, 강의 증빙 자료로 교환 및 출석부가 둘 다 필요하고요. 해당하는 경우 원천 취소 납부 확인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교육비는 1인 1회 8,000원 이내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 초과되는 곳에 방문한다면 초과분을 자체 회비로 사용하신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1인 8,000원 이내로 지원되기에 전체 인원에 해당하는 입장권과 참석자 명단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비가 신설되어 생사 및 탐방을 위한 상해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고요. 간담회비는 기존 업무 추진비가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다가비의 경우는 대표 제한자 등만 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만 증빙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사업비와 똑같이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시설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로의 약속이고요. 사업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총 보조사업비 10% 이상이 예산이 변동된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10% 미만 변경 또는 자본당 같은 경우는 사업 복구가 가능한데 임의 사용한다면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변경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보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총 보조사업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세부사업 1에 식비를 14만 원인데 13만 원을 늘려가지고 27만 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식비 13만 원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비의 10%, 여기서는 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 세부 사업의 합계로 보조금 변동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 사업의 합계가 아니라 이 각 비목별 변동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세부 사업 2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를 지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계획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거쳐 주시고요. 꼭 사전 승인 후에 지출하셔야 되고 이 이전에 임의로 지출하신 거는 환수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잡한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사람이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대표 제한자가 하고요. 활동비, 강사비, 원고비 등 인건비 등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신고는 이체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 금액은 한 달 동안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8.8%를 원천 징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소득세에 해당하는 8%는 홈택스 인터넷 신고 납부 또는 도봉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를 해주시고요.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0.8%는 위택스 납부 또는 강북구청에 방문해서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인터넷 신고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12만 5천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이행상하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인터넷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총 지급 금액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본인한테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실 텐데요.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대상자의 상세 내역들을 신고하는 건데요. 지급한 대상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받아서 보관해 주세요.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기 매뉴얼을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보조금 피해의직 시간입니다. 앞에서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제 4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강사님이 6월 1일 교육을 했고 7월 20일 강사비를 이체할 예정입니다. 강사비는 앞서 15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이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또한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할까요? 한번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강사료 15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 8%를 곱하게 되면 12,000원이 나오고요. 지방소득세를 0.8%를 곱하면 1,200원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총 13,200원의 원천징수 금액이 발생하고요. 강사님한테 실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강사비 15만 원에서 이 원천징수 세액을 뺀 13만 6,8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강사님한테 이체하고요.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일은 이체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게 초과되면 가산세가 계속 붙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사 준비물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종이컵 음료수를 함께 담았어요. 이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을까요? 띠띠, 안 된다고 앞서 얘기했죠. 행사에 필요한 종이컵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음료수는 다가비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산 비목이 다른 경우는 종이컵과 음료수를 따로따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탐방을 가자고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계획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요. 보조금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사전 승인을 거치면 가능한데 승인 없이 지출한다면 환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로 여기 전화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회의에 필요한 다과를 고르다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 떡볶이, 튀김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물어보니까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안 된다네요. 어떡하죠? 떡볶이는 맛있겠지만 지출은 안 됩니다. 구매 전에 이렇게 미리 확인해서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1편에서는 보조금 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또는 번거로운 서류들을 챙겨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류들만 먼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시면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뵙겠습니다.